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FOMC가 끝나고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좀 종료 단계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어제 오늘 주가가 오르는데요.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참 참혹하죠. 올가을 한국 증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8, 9, 10월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창훈 당장님 뵙기 전에 계산을 했더니 코스피는 3달 동안 13%, 코스닥은 21%가 빠졌습니다. 이창훈 공무원 연금공단 전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전략 세우려고 해요.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이트를 자주 들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금리 결국은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이 많지만 뭐 지정학적 우려도 있고 실적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하나만 뽑자면 결국은 이제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 단계에 온 것일까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이틀 전에 FOMC 미팅 때, 네. 그 전에 이제 FOMC 미팅에서 그 FOMC 미팅 이후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지난번에.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점도표를 보니까 연내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빨라야 하반기. 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빡세다 하고 그때부터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그 이야기 중에 변화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 파월의 발언에서 보면 약간 스탠스가 변한 것 같다. 네. 이런 걸 느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도표가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상황이 나빠지면 내년도에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책 금리의 인하 기대감은 좀 이렇게 그 정책 금리의 인상 가능성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ECB도 금리를 동결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 동결했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네. 네. 뭐 페드워치의 이 예측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하루하루 막 다르고요. 점도표라는 것도 뭐 점 찍는 게 이제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유동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셨고요. 우리 시장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서 금리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갈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11월은 동결이었고 12월에 대한 약간 좀 금리 올릴까? 우려감 안 올리겠지? 이런 상황인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네. 월가에서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요. 네. 지난번에 뭐 기준금리 7%까지 갈 거라고 하고 이번에는 더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경고론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죠. 가면 맞았잖아. 안 가면 내가 그래서 경고한 거야. 네. 거기까지 안 갔잖아.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그 작년부터 금리 5% 이야기 했잖아요. 정책 금리. 네. 그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으로 5%까지 온 거고. 근데 지금 또 얼마 전에 얘기할 때는 5%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감내할 만하다. 근데 앞으로 7%가 됐을 때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좀 공포감을 많이 불어넣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네.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물가 관련된 데이터일 거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데이터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또 경제 데이터, 뭐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텐데,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뭐 물가가 그렇게 막 폭등을 해서 금리를 7%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7%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만 제이미 다이먼 얘기입니다. 야, 5%가 한다 그럴 때 니네 안 믿었잖아.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이제 우회해서 또 답을 줬는데요.
근데 뭐 아무리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제롬 파월의 공식적인 그 잣대하고 그죠? 제이미 다이먼의 심리적인 혹은 이제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영국도 어제 기준금리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보면 그 소위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소위 머니무브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점인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은 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릴리프 랠리, 예. 안도 랠리, 예. 그러니까 뭐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아까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자율 반등할 수 있는 시점에서 뭔가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시그널이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을 쭉 거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경제의 변화거든요.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 경기의 변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고 거기에다가 양적 긴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도 굉장히 강하고 소비도 좋고 그렇죠. 물가도 뭐 내려오긴 있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통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은 그 정책 금리의 변화가 있고 나서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자금 조달, 부채 조달이 장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 같으면 모기지 대출이니까 그건 뭐 30년짜리니까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당장 가계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자금 조달할 때 10년짜리 채권 이런 걸 발행하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시차를 뭐 한 1년 전으로 해서 8개월 전으로 해서는 결국 경제 영향을 주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 말고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가 먼저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머징이고요. 미국도 결국은 어느 기간쯤 대체로 얘기하는 게 내년 상반기 그쯤 되면은 빠르면 올해 4분기 그때부터 경기 하강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그때부터 아마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통화 정책이 바뀌겠죠. 완화적인 스탠스로. 그때부터는 뭐 본격적인 유동성 양세가 다시 시작되겠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멈춘 사이클에서부터 시장이 뭐 다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급락이라고 하는 게 올 때에는 금리를 쭉 상승시키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멈추고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할 때 그때 사실은 시장의 급락이 더 많이 왔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약간 안도 랠리 또는 과매도된 거를 되돌리는 과정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왔지만 또 한 골짜기를 넘어야 될 게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침체 골짜기를 넘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때까지는 소위 뭐 약간의 안도랠리일 수는 있으나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늘 뭐 오신 거 본전 다 뽑았는데요. 얘기 다 들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어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투자 자문사 하는 한 분이랑 같이 몇 분이 모였는데 장 어렵죠. 요즘 잘 돼요.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 안 와도 뭐 안정적인 수익률을 5% 7% 뭐 10% 낼 수 있는데 굳이 주식시장 뭐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좀 얘기하고 우리 시장이 왜 더 빠졌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게 고민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2월이면 이제 2년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중동에 이스라엘 폭탄이 지금 터졌고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양안 관계도 사실 또 불안해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미칠 남은 영향은 얼마나 보세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과거하고 다른 패턴은 네.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게 흐름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WTO 체제를 네,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스탠스가. 그것들이 점점점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뭐 러시아나 중국 뭐 이렇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국가 그런 국가들이 또 이제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렇게 이제 블록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 이게 또 갈등이 심화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시장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돌아보면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 이후에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이 됐다가 다시 대공황이 길어지거든요. 그 길어지게 된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는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충분한 그 역사적인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판단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좀 나아지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긴축으로 갖고 가면서 네. 다시 길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관세 장벽을 높인 거예요.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보호무역주의나 블록화,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것들은 길게 보면 세계 경제에 좋지 않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지정학적 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가죠. 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뭐 이스라엘과 뭐 이게 그 아랍권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유가만 보면 주가의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아직까지 보면 뭐 유가가 그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양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산된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만 간의 관계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시장 아까 이제 질문하려고 했다가 좀 밀어놓은 질문. 그런데 뭐 물론 금리 영향도 받고 대변수 영향도 받고 글로벌 증시이 같이 빠진 건 맞는데요. 또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죠? 또 우리 주가가 유독 더 많이 빠지는 현상들을 처음은 아니지만, 네, 이제 좀 지나갈 만도 한데 최근에 그 우리가 더 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뭐 저는 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펀더멘털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1.5%? 그죠? 네. 미국이 지난 분기에 보면 5% 가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쯤 되잖아요. 근데 우리 물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3.5% 이상이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잠재 성장률 이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어쨌든 우리는 중국하고 약간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적인 차이나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수급도 무지하게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팔고 그다음에 국내 대표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안 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주식을 사줄 기관 투자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 뭐 안정적 수익률 간다고 해서 뭐 해외 투자하고 대체 투자하고 뭐 그런 기조가 아직까지 있는 건가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런 정책의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더 크게 봐서 결국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하고 연결해서 보면 자본시장을 그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개인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유튜버, 그다음에 주식 리딩방 네네. 이런 게 주도하는 그러니까 시장이잖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변동성이 크고 쏠림 현상이 생겨나고 밸류에이션을 안 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노는 물이 안 좋잖아요. 왜냐 우리는 MSCI 이머징 마켓에 있잖아요. 네. 우리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 가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뭐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다음 미국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좋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매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맨날 공매도 얘기만 하지 말고 제도적인 것들을 정비를 해서 빨리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야 뭐 좀 제값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훈 단장님과 시장 얘기를 좀 긴 호흡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상황들을 첫 파트에서 점검했다고 치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장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했지만 올라오는 거는 추세는 아니라고 하셨으나 낙폭이 사실은 꽤 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연말까지의 그 소위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돌려낼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될까. 연말에서 뭐 양도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보다 레벨을 좀 더 올려간다고 봐도 될까요, 연말에는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잖아요. 뭐 PBR 기준으로 보면 뭐 0.8배. 그럼 금융위기 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뭐 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싼 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어쨌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12월 달에 금리 인상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뭐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75% 정도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뭐 미니 랠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를 보면 경기 침체 조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연말까지 배당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해서 미니 랠리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같이 갈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게 고민인 거죠, 뭐 그죠? 네. 그런 사실 빅테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연말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도하고 갈 때 우리는 연말만 되면 또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걸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표현이시네요. 미니 랠리 정도를 이제 보셨고요. 그러면 뭐 그런 미니 랠리 주도할 수 있는 건 뭘까? 역시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하고 성장주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살아나는 구간이니까 적어도 뭐 이 경기나 수급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변동성을 겪더라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가요? 그렇죠.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산다면 뭐 사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약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뎌 보여도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 상반기를 2차 전지 주식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반토막 이상 부러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산업 사이클 자체도 지금 생각보다는 슬로우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 이제 바텀하고 다 했거든요. 낸드 쪽은 안 좋지만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HBM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반도체 물론 이제 주가별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면서 아마 반도체 쪽은 뭐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산다면 그쪽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섹터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좋아 보이는 것은 저는 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올해 내내 그냥 많이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YG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핑크 이슈가 있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무슨 또 마약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주가가 하락했는데 고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뭐 한 20-30%씩 되니까 충분히 그다음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뭐 4분기가 원래 제일 그 매출이나 이익이 좋은 시즌이고 해서 뭐 엔터 이런 거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 배당주. 예. 배당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5%인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주식들은 연율로 환산하면 수익률이 한 20%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개인적으로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는 지금 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 정도 수익을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면 땡큐인데 네. 근데 이제 배당 5% 받고 나서 연초에 올해 은행주들 올 초에 엄청 밀었거든요.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 5% 받고 나서 연초에 한 10% 밀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이 그러니까 배당주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길게 보고 난 주가는 안 본다. 뭐 이제 그건 자산이 많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나는 배당만 받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뭐 좀 매도해서 그렇죠. 차익도 노리겠다. 이런 분들은 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배당주가 보면 은행주나 뭐 이런 금융주가 많아요. 보험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배당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거기도 그렇지만은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HD 현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예. 지주회사에 있는 것들 보면 배당 수익이 5% 이상인 네.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뭐 KT, SKT 등등.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쯤 배당주를 투자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만 노린다고 생각하면 배당을 받고 그냥 연초에 파는 거죠. 배당만 받고. 아니 그 기회를 안 주더라니까요. 배당 받고 팔려고 하면 ETF로 사시면 돼요. ETF.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은 저는 뭐 개인들이 투자할 때 배당주 ETF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을 하면 배당락이 그렇죠. 확 돼버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ETF는 배당락을 연말에 안 해요. 연초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ETF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좋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배당주 늘 얘기하는데 뭐 배당주 ETF가 제일 접근하기 좋고 저도 연금 계좌 운영할 때는 그냥 배당주 ETF로 하거든요. 잘 저희가 못 듣던 좋은 그 팁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걸 어쨌든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올해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AI, 뭐 로봇, 뭐 의료 AI, 뭐 엄청난 그 성장주들이 굉장한 사실 시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신을 빼앗는 그런 오버슈팅 이후의 조정이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산업은 맞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성장주는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이렇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시중금리가 좀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 국면에서 성장주 투자하는 게 맞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성장주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올해 상반기 2차 전지였는데 돌아보면 저도 뭐 방송에서 욕 많이 먹어가면서 2차 전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막 악플이 막 100개씩 달리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성장주를 투자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PDR을 만들어서 보니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면 나레이티브는 들을만 해요. 그렇듯하거든. 그렇지만 아무리 스토리텔링이 좋아도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주식이 2차전지 대표적인 주식이 에코프로였잖아요. 그게 150만 원 갔다가 지금 60몇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상으로는 뭐 그럴듯한데 결국 근데 그것도 숫자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게 주가는 제자리 오더라.
근데 지금도 에코프로를 보면 저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 지금도 PER이 40배예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다른 데는 여기는 PBR이 10배거든요. 다른 데 지주회사는 PBR이 0.5배예요.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뭐 리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리튬도 가격이 보니까 빠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률을 투자할 때에도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좋아도 야 이게 너무 쏠려 있다 하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럼 저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섹터가 그냥 그러면 완전히 사그라들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이제 속도의 문제죠.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전기차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정부의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전기차 도입 시기 내연차 뭐 판매 금지 이런 걸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어지긴 하겠지만 가는 길이다 이렇게는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는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내년도 미국 대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따져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성장률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뭐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별로 다를 수 있고 기업별로 다를 수 있어서 그 얘기까지 뭐 추가적인 이야기를 깊게 듣고 싶지만 저희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뭐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굵직굵직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아이디어들이 꽤 있었습니다. 잘 잡으시고요. 혹시 무슨 얘기였더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오늘 딥사이트는 이창훈 공무원 연금공단 전 자금운용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